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피파 밈그렌이라는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또 국제 정치 쪽으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 기업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영상이었고요. 이제 일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언론이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을 집중 보도를 하면서 이제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이랑 이제 대중들은 모르고 있지만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3차 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주와 이제 수중이었죠. 기존 전쟁과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하기도 힘들고 대중들은 더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좀 군사, 외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 영상은 2부 영상인데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 소위 말하는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투자 사이클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잠깐 언급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붙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제 의견이 많으니까 이제 투자는 항상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지금 급격하게 국제 관계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현재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를 이제 한번 큰 물줄기를 그려보자면요. 1980년대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가 이제 생겼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여러 나라로 찢기고 또 러시아에 있던 그런 자원들이 전부 그 국제 무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역도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정점이 2001년에 이제 WTO에 이제 중국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무역 시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평화의 시기였죠. 물론 뭐 이라크전도 있었고 뭐 전쟁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진영 간의 그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좀 각국이 아무래도 군비를 좀 줄이게 되고 우선순위도 이제 안보나 이런 쪽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다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제 생산성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호황이었던 시기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제 초반까지가 이제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든 국제 관계를 보면 이제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를 하게 되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모두가 이제 화합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부상조의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서도 또 승자와 패자가 있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는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희생을 많이 하는 자가 있고, 또 거기에 완전히 또 소외되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 3, 40년 동안 글로벌 시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0년대부터 조금씩 빠그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의 불만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 서방 세계를 향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이 조금 커지게 되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또 군비를 증강을 하게 되고요. 또 자원 확보에 또 열을 올리게 되고 국방과 이제 안보가 국가의 이제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만 그렇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도 보시면 국방 예산이 이제 제가 지난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십수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사실상의 양적 완화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입되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기술 투자로 이어집니다. 현대 전쟁은 기술 전쟁이기 때문이고 이거는 제가 일부 영상에서 지금 현대 전쟁과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전쟁이 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예전의 전쟁도 기술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현대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기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류의 역사가 이제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이제 전쟁을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기술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게 이제 민간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부를 많이 축적을 했죠. 그게 이제 뭐 GPS 같은 것도 사실 원래는 이제 군사 기술이었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는 건데 재밌는 게 이제 언론에서 지난달에 실리콘 은행 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이 스타트업들이 파산하는 거를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요 언론에서는 안 나왔고요. 이 군사 소식지 뭐 이런 그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이분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까딱하면은 이제 파산이 커질 것 같으면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제 살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 전쟁이 기술 전쟁이고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다 보니까 이제 기술의 이제 허브가 바로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파산을 해서 이게 혹시라도 유출이 돼서 뭐 적대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안보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호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크게 봤을 때 3, 40년 동안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대인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싹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전쟁 이후에 세계의 질서가 이제 확립된 과정을 보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브레튼 우드라는 조약이 있었죠. 그게 이제 회담이죠. 회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때가 이제 달러를 금을 연동해서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각종 조약이라든지 협약 뭐 유엔 같은 뭐 국제 기구 뭐 나토 뭐또 유럽 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 왔던 건데 그 이제 국제 무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같이 나눠서 싸우지 말고 이제 국제 무역을 하자. 미국이 해군 전력이 세계에서 제일 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이제 국제 무역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의 룰은 뭐였냐면 스페셜라이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트를 나눠서 네가 잘하는 거는 이거 만들고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만들고 그래서 질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모델이 이제 하나의 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에 WTO 조인을 한 이후에 특히 엄청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자본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야 이제 워낙 포텐셜이 워낙 컸었으니까 일단 돈만 들어가서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그 경제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세계의 모든 돈이 중국으로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 이제 인적 자원이 받쳐줘서 세계의 이제 공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무역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서방 세계 중에서도 이 수출을 좀 중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불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갈 돈이 사실은 우리한테 갈 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모델을 이제 카피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당장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방 세계의 수출 관련된 직종들 일들이 전부 일거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일거리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서방 세계의 이런 해당되는 곳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점에 찍은 게 바로 이제 화웨이 사태입니다. 중국이 이제 화웨이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죠. 왜냐면 화웨이가 사실은 뭐 거의 뭐 국영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거의 첫 글로벌 브랜드거든요. 이제 중국의 이제 위상을 나타내는 이런 기술 집약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서방 세계가 주요 소비 국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안보 등을 이유로 셧다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화해가 아작이 나죠. 이제 트럼프가 가장 앞장을 섰던 거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종 그 규제를 들먹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불만인 거죠.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들이 질 좋은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무역으로 돈을
벌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니네들이 룰을 바꿔가지고 망가뜨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서방 세계가 만들어 놓은 룰을 지키지 않겠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강한 불만이 생기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사실 관점은 비슷해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는 이제 냉전에서 어쨌든 패배했죠.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의 전신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냉전에서 사실 진 게 아니고 잠깐 침체기일 뿐이고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강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넓은 땅, 그다음에 자원. 그래서 원유, 천연가스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인데 이 자원을 열심히 파가지고 시장에 이제 내다 파는데 이게 결국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달러에 종속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 이 돈을 이제 저장하는 데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계속 샀던 건데, 제가 지난 영상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의 역할은 미국의 자국 통화이자 기축 통화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역할이 달라요. 자국 통화가 이제 강할 때 좋을 때가 있고, 약할 때 좋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기축 통화는 이제 항상 약해야 되거든요. 기축 통화가 강세가 되면 그게 이제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돈이 이제 전부 달러로 모이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축 통화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러나 자국 통화는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달러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천연가스나 원유를 수출을 하면 이 달러 가치에 따라서 내 자원이 값어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남는 자원은 변함이 없는데 달러가 바뀌니까 내 자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파면 팔수록 손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하는 생각이 야, 니네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을 내가 그러면 굳이 지킬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시켜버리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방 세계에도 충격이었고 러시아는 뭐 당연하죠. 기축 통화잖아요. 달러 이제 자국 통화이기 전에. 근데 이거를 어떤 투표나 이런 과정도 없이 자기네 맘대로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달러를 무조건 사게 돼 있는 같은 나라들은 이들이 동결시켜버리면 힘없이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엄청나게 불만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이제 여기에 이제 기타 다른 신흥국들 이제 자원 위주로 거래하는 뭐 이란, 사우디 같은 이제 오펙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같은 또 수출국들이 여기에 이제 낀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달러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 달러가 오르면 항상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찍어 누르고 가진 자원들도 사실상 달러에 종속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통의 분모가 생기는 거죠. 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하이 연합이라고 제가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들이 모여서 이 자원의 무기화라는 또 군사적인 독트린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러시아가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지만 어떤 군사적으로 서방 세계를 뭐 침공을 해서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진 무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고통을 안겨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방 세계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친 게 작년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 피파 맘그렌이라는 분이 이 anything that goe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뭐가 됐든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방 세계는 아직까지는 이런 공통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트린이 없는 상태고, 미국은 미국대로 대항하고, 유럽은 유럽대로 대항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통해서 뭐 대항을 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또 유럽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연합작전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각계 전투를 하고 있고 이쪽은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어떤 똘똘 뭉쳐가지고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물론 공통의 적이 있지만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한 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요. 이 러시아가 힘만 센 동네형, 약간 불곰, 이제 약간 옛날에 효도르 느낌이죠. 그리고 중국은 그런 형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제 브레인이라고 이제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 같은 데서 둘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러시아랑 이제 중국 형이랑 술을 마시는데 이제 러시아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야, 얘네 뭐 바이든 하는 짓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쟤 마크롱, 걔 한번 손 좀 봐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술 마시면서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 그래. 그렇게 불만이 있을 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이 불곰형은 그 분을 못 참고 결국에는 침공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제 이거를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더 큰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대리 전쟁하는 걸 보면서 이제 서방 세계의 반응을 보는 거죠. 실제로 군사 작전을 했을 때 서방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유럽을 봤더니 생각보다 연합이 똘똘 뭉치는 게 강하다 이거죠. 왜냐면 러시아가 이제 가스 가지고 압박하면 굴복해가지고 이제 와르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공동 작전으로 이제 대항을 하니까 약간 흠칫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그 인텔 첩보 이런 데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스파이 뭐 했다가 뭐 걸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자산과 그다음에 이 원유 이런 걸 동결을 하고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중국은 여기서 또 한번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내가 싸게 살게 해서 원유를 싸게 삽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유에 굉장히 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용해서 또 싸게 사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 안 대고 이제 코를 풀고 있고, 러시아를 살살살살 해서 자극을 하는 게 중국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더 큰 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필두로 만든 게 이제 상하이 협력 기구라는 건데 이게 최근에 출범을 하게 되죠. 우리끼들끼리 모여서 자구책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서방 세계 니들만 뭐 나토 있냐? 우리도 모여서 우리들끼리 이제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3차 대전은 제가 그 이제 기술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금 뭐 핵전쟁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2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날 확률이 높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은 사실상의 이제 대화를 위한 목적이거나 이제 대화를 할 때 좀 내가 우위에 있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역할이지 핵 자체가 이제 공격 수단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통적인 2차 세계 대전 같은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키네릭 월 그런 게 이제 유럽 대륙에 확산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보면서 이제 중국도 아마 이제 대만에 대한 스탠스를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만을 굳이 무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외교 전략 등을 통해서 대만을 뭐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종속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굳이 무력으로 제압해서 또 미국이랑 그 피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약소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씁쓸한 거죠. 근데 뭐 그게 이제 국제 외교라는 게 항상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 강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대리 전쟁을 통해서 이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판을 때려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한번 그 실사판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국방에 대한 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고 또 너무 이제 좀 풀어진 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이나 이제 트럼프의 이제 외교 정책, 뭐 자국 우선주의, 뭐 배타주의 이런 게 사실상 이 3차 대전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경제 전쟁 이런 거에 이제 서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를 만든 게 벌써 한 80년, 90년 정도 되거든요. 2차 대전 끝난 이후로 이제 미국의 세상이었으니까 거의 100년이 돼 가는데 그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중국을 필두로 한 국가들이 모여서 경제적,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선언의 뒷바탕에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군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그 달러 보유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 국채를 제일 많이 사는데 중국은 2013년, 14년부터 사실상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 거래를 늘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 비중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특히 작년 보시면 이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1대1로 같은 그런 외교 정책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뭐 천연가스를 이제 위안화로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언론들이 이 탈달러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달러가 곧 망할 거다라고 이제 분위기를 좀 뭐 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이 달러가 이제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니까 킹 달러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거 다 망한다. 달러가 대세다. 이런 식으로 그 한번 또 휩쓸었단 말이에요, 뉴스가.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탈달러, 이제 중국이 조금 액션을 취하니까 바로 이제 언론이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언론들이 각 잡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기 시작하면 그 여론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언론과 소위 말하는 상하이 연합이 생각하는 대로 8달러가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점이 많거든요. 제가 이거는 또 다음에 영상 찍게 되면 또 한번 자세히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터뷰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뒤에 가면 뭐 다른 얘기 합니다. 뭐 문화야말로 이런 다른 진영이나 뭐 이념 이런 것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인터뷰를 찾아서 원문을 보실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내용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제 관계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초반에는 이제 러시아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다라고 했던 게 지금 1년이 넘게 장기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연합 국가들의 이제 자원을 통한 이런 무기화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그 국제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분비를 증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안보가 중요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술 이런 쪽도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은 사실상 또 끝났다라는 게 또 중론이죠. 그래서 탈글로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쇼어링, 그러니까 중국에 몰빵해놨던 생산 기지들을 전부 이제 탈중앙화하겠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같이.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멕시코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이제 동남아 국가들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전쟁, 전기차 다음 차세대 얘기하면서 원자재가 중요해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화석연료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를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적 키워드로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상하이 연합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적진에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적진의 공격을 방어를 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걸 이제 탄탄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도 내부가 지금 많이 골마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같은 경우도 분열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친환경, 이런 그린 뉴딜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기에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좀
반론을 하자면 이게 러시아 천연가스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받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 친환경으로 가서 탈피를 하겠다 러시아로부터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 거면은 이제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좀 이념적인 게 강해 보입니다. 뭐 친환경을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독일이 제일 앞장섰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의 석탄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다 문을 닫고 석탄으로 지금 때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안일하게 본 거죠. 그런 생물같이 변화하는 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이 관계가 이제 평생 갈 줄 알고 상황이 좋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시도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먹고 사는 게 풍족하면 뭐 이제 나가서 돈도 좀 쓰고 뭐 평소에 안 사던 것들도 좀 사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 지금 집 밖으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체면 채통을 차릴 때가 아니죠. 약간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급하니까 석탄이라도 지금 떼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석탄 가격이 또 엄청 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뛰는 말도 안 되는 그 결과가 나옴으로써 또 일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다 종합이 되면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을 하는 이제 솔루션이 아니고 예를 들면 팔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팔다리를 그냥 자른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 아프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금리를 계속해서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부러지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고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오는 형태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서방 세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히 유럽,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인구 구조가 좀 한마디로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역 피라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 쪽도 계속해서 적대국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상하이 연합이 계속해서 이제 옥죄할 거기 때문에 공급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뛰는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게 지금 짬뽕이 전부 돼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게 지금 그 레벨이 높은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인플레이션도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매일 뭐 시장에서 장 보는 가격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글로벌 통화 정책도 제로금리 일변도로 가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죠. 일본을 보시면 아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2008년 이후에 했던 양적 완화도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국채 10년물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것들도 지금 일본에서 이미 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일본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조도 일본은 먼저 꺾였고 일본을 통해서 아마 좀 보고 배우는 게 많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스타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고금리냐 저금리냐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그 역사를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20년만 보면 계속 제로금리 이런 걸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이클이죠. 근데 큰 사이클은 지금 한 3, 40년 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으면서 이제 사이클이 좀 바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아까 뭐 70년대가 있고요. 30년대, 40년대에도 있고 1910년대, 20년대에도 있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나 또 봐야 되고 또
그때와 같은 점 다른 점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뭐 5년, 10년만 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금리 정책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가 5%라고 하더라도 이게 5%가 전 산업에, 전 경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약간 차등을 두는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이 있을 거고 좀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똑같이 금리를 같게 둘 거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군비 산업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금리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뭐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 활동 그 임팩트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970년대에 이런 걸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년, 20년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항상 최근의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역사를 길게 봐야 되는 거고, 통화 정책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높게 할 수도 없고 전부 낮게 할 수도 없는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진 상태거든요. 약간 체크메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도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겠죠. 일단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했지만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정 정책이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20년과는 또 다른 2020년대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뭐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이게 S&P가 뭐 전고점을 뚫느냐 못하느냐 뭐 항상 우리는 전고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고점을 상당한 기간 동안 못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이죠. 박스권에 계속 갇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투자보다는 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고 그 인덱스 그냥 S&P ETF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러니까 진짜 그 주식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ETF 쪽도 제가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 믿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 예전처럼 그 그냥 S&P에 이제 500에 이제 ETF 박아 놓으면 자동으로 오르겠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으로 좀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별로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 있고 그 산업 안에서도 주식별로 투자가 이제 다르게 들어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좀 투자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